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지난번에 고장났던 녹음 장비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수리비가 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구매 가격이 5에서 6만 원 정도로 기억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아마 다음부터는 다시 마이크로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설을 갖고 왔습니다. 계속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니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책을 읽고 보니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연기를 또 해야 하고 바뀐 녹음 방식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편은 작업하기가 살짝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설 내용은 정말 재밌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체불명의 알바로 시작된 웃음과 감동의 나비 효과. 불편한 편의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내짐이 도시락. 염영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었다는 현실보다 감퇴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 분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방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갑, 통장, 수첩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염 여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력에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 듯 기억을 리와인드했다. 혼잣말에다 다리를 떨며 골몰에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한 건 옆자리 사내의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서 울린 휴대폰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키티타였나? 댄싱 퀸이었나? 아이고 준이야, 할머니가 진짜 치매 오려나 보다. 염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02번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해 했다. 누구세요? 염영수예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올 법한 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지갑요. 맞아요. 주우신 분인가요? 어디시죠? 서울.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역.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쉰 뒤 목적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아니고요. 다음 역에 내려 바로 돌아갈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 맡겨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그래요? 알겠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요.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어눌한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 라는 말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분명한 02번호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 여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의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내가 굳이 해코지를 할 것 같지는 않았다. 사례비로 지갑 속 현찰 4만 원을 내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 정차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 여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땡큐 포더 뮤직의 가사를 치매 예방하듯 되뇌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 여사는 불안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요. 사내의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 여사는 변명한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저 선생님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돼요? 순간 염 여사의 마음에 미열이 일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세요. 도시락 사드시고요. 목마를 테니 음료수도 같이 사드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전화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찬호 투머치 찬 많은 도시락 4,900원 이라 떠 있었다. 음료수는 안 사 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군. 염 여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던 마음을 잡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이른에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믿었다. 교단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곰의 목소리를 지닌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움켜쥐었다. 대걸레같이 떡이 져있는 장발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시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였다. 염 여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3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 여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3명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 역시 노숙자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대기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먹던 도시락을 떨군 채 온몸을 공처럼 웅크리고 방어했다. 하지만 결국 놈들에 의해 목이 졸리고 팔이 들리며 지키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살피던 염 여사의 시야에 놈들이 빼앗은 물건이 확 들어왔다.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였다. 도시락 사내를 떼어내듯 발로 몇 번 밟은 뒤 노숙자 셋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염 여사는 손발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반격하듯 일어나 파우치를 쥔 놈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괴성과 함께 사내가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놈을 짓누르며 다시 파우치를 빼앗은 사내를 곧 다른 녀석들이 덮쳤다. 순간 염 여사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튀어가며 목에 핏대를 내세웠다. 야 이놈들아! 그건 웃지 못해? 그녀의 고함과 돌진에 녀석들이 멈칫했다. 달려간 그녀는 가방을 들어 맨 앞 녀석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놈이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녀석들이 일어나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다! 염 여사의 앙칼진 외침에 사람들이 멈춰서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녀석들이 하나둘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 사내만이 품 안에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염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맞아서 부은 눈두덩이,
코피와 콧물이 섞여 나오는 코, 수염으로 가려진 입이 마치 사냥을 나갔다 다쳐 돌아온 원시인처럼 보였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을 공격하던 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염여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그런 사내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순간 노숙자 특유의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에 훅 들어왔다. 염여사는 숨을 참으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사내는 고개를 저은 뒤 점퍼 소매로 쓱 코를 문질렀다. 그녀의 행여 파우치에 사내의 피와 콧물이 묻을까 염려가 드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일었다. 진짜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곤 염여사를 살폈다. 유심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무얼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고 어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제 파우치를 돌려받아야 했다. 고마워요. 그거 챙겨줘서. 사내가 자신의 왼팔로 감싼 파우치를 오른손으로 짚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그런데 염여사가 파우치를 받으려는 순간 사내가 다시 그것을 자기 품으로 회수했다. 놀란 그녀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가 파우치를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맞아요? 그럼요. 내가 주인이니까 알고 온 거잖아요. 아까 나랑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터무니없는 그의 의심에 염여사는 기분이 나빠지려 했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파우치를 뒤져 지갑을 찾았고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 살폈다. 주민번호요.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야 해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 붙어 있잖아요. 비교해봐요. 사내는 맞아서 부은 눈을 끔뻑이며 주민등록증과 염여사를 번갈아 살폈다. 사진 안 같아 보여요. 황당함에 염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화도 나지 않았다. 오래됐어요. 사진. 사내가 덧붙였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분명 염여사의 얼굴이고 알아볼 만도 한데 아마도 건강 상태를 반영하듯 사내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정말 몰라보게 늙었거나. 주민번호 말해봐요. 휴. 염여사는 짧은 한숨을 쉰 뒤 사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520725 됐어요? 맞다. 확실히 해야죠. 그쵸? 사내가 동의를 구하는 눈짓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시 파우치에 담아 건넸다. 염여사는 파우치를 받았다.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사내에게 고마움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파우치를 지킨 것부터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을 한 것까지 사실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내가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염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지갑에서 현찰 4만 원을 꺼냈다. 여기요. 건넨 돈을 보고 사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다. 받아요. 사내는 현찰로 손을 뻗는 대신 점퍼로 손을 넣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냈다. 그걸로 코피가 흐르는 코를 훔쳤다. 그러고는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사례비를 쥔 손이 민망해진 그녀는 한동안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웅크리고 도시락을 먹던 편의점 앞으로 허우적 걸어가더니 몸을 숙였다. 그녀는 사내를 뒤따라갔다. 편의점 앞, 아까 먹던 도시락이 뒤집어진 광경을 보며 사내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뒤이어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살피던 염여사가 몸을 숙여 등을 두드렸다. 사내가 돌아보자 그녀는 주눅든 학생을 다독일 때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저씨, 나는 잠깐 어디 가요. 예? 서부역 방면으로 나오며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자연의 품을 떠나 아스팔트 위 트럭에 올라타길 거부하는 초식동물 같았다. 염여사는 재촉하듯 손짓을 해 결국 그를 서울역 역사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함께 가롤동 길을 걸었다. 사내는 염여사의 속도에 맞춰 몇 보쯤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고 그녀는 쟁걸음으로 가롤동을 지나 청파동을 향해 나아갔다. 늦가을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진 열매가 사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염여사는 왜 대뜸 그를 데리고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살해를 거부한 사내에게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사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파우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숙자임에도 올바른 행동을 한 걸 지지해주고 싶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 있으며 몸에 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서도 발휘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염여사는 모태신앙으로 생애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15분쯤 걸었을까? 서부역 뒤편에 칙칙한 거리가 끝나고 세련된 큰 교회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여대 앞인지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깔깔대며 지나갔고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염여사가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두리번대며 거리 풍경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와 사내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사내의 조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곳 청파동이 바로 자신의 동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매장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방향으로 접어든 염여사는 사내를 꼬리처럼 매단 채 골목을 두어 번 지나 작은 삼거리를 다다랐다. 삼거리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한 편의점. 그곳이 염여사가 소유한 작은 사업체였고 사내에게 다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염여사가 사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사내는 쭈뼛거리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서 오세요. 아, 오셨어요? 아르바이트생 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염여사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염여사도 미소로 답하는데 순간 시연의 표정이 뜨악해지는 게 보였다. 괜찮아, 손님이야. 손님이란 말에 사내를 살피는 시연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다. 염여사는 그녀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 멀었다 생각하며 사내의 팔을 끌고 도시락 진열대로 향했다. 사내는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묵묵히 염여사를 따랐다. 마음껏 골라요. 먹고 싶은 거. 여기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그럼 응? 입맛을 다지던 사내가 갑자기 입을 벌린 채 멍해졌다. 왜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박찬호 도시락 없어요. 여긴 GS 편의점이 아니에요. 박찬호 도시락은 GS에서만 팔거든요. 여기도 맛있는 거 많아요. 한번 골라봐요. 박찬호가 도시락도 잘해요. 사내의 라이벌 편의점 도시락 타령에 기가 막힌 염여사는 앞에 있는 제일 큰 도시락을 집어 들이밀었다. 이거 먹어요. 사내진미 도시락. 이거 반찬도 많고 좋아. 도시락을 받아든 사내는 신중하게 반찬의 가짓수를 세어보았다. 12찬이다. 그거면 노숙자에겐 수라상이다 이 녀석아. 염여사가 도시락을 탐구하듯 살피는 사내를 보며 속갯말을 했다. 확인이 끝났는지 사내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꾸벅 인사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기 지정석인 양 가게를 나가 야외 테이블로 향했다. 녹색 플라스틱 야외 테이블은 금세 사내의 작은 식탁이 되었다. 사내는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도시락 뚜껑을 연 뒤 정성을 들여 젓가락을 갈라 2개로 만든 후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다. 염여사는 사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다 돌아서 컵 된장국을 하나 집어와 계산대에 올렸다. 시연이 바로 알고 바코드를 찍었고 염여사는 된장국에 온수를 부은 뒤 수저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같이 먹어요. 국물이 있어야 좀 낫지. 염여사가 내려놓은 된장국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던 사내는 수저를 건넬 새도 없이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뜨거움 따윈 잊은 듯 된장국의 반을 후루룩 마신 뒤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젓가락질을 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온 염여사는 그것을 사내의 옆에 내려놓은 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사내가 도시락 먹는 걸 바라보았다. 겨울잠을 자고 나와 배고픈 건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무튼 꿀통 파먹는 곰꼴이다. 노숙자라면 하루 세끼 온전히 먹기도 힘들 텐데 덩치는 또 왜 이렇게 좋은 걸까? 그녀는 노숙자가 살이 찌는 게 빈곤층의 비만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사내가 볶은 김치 국물을 입에 묻힌 채 염여사를 올려다보았다. 아까의 경계 어린 눈이 아닌 고분고분한 표정이다. 맛있어요.
사내가 옆에 둔 도시락 뚜껑을 보고는 다시 덧붙였다. 진짜 사내 진미. 사내는 말을 끝맺는 대신 고개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곤 다시 된장국을 들여 마셨다. 제법 안정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보니 허기를 채워 정신이 든 듯했다. 남은 어묵볶음을 젓가락질하는 그를 보며 옆 여사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얼마 안 남은 어묵볶음을 집요하게 집으려 하는 그의 안간힘에서 삶의 숭고함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고플 때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알바들에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폐기된 거 말이죠? 아니, 새 거 먹어요. 왜 폐기된 거를 먹어요? 알바들 폐기된 거 먹어요. 나 그거 아주 최고예요.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거 안 먹여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내 그리 말해둘 테니까. 사내가 잠시 어리둥절해하더니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어묵볶음 조각을 집으려 했었다. 옆 여사는 진작 가져온 수저를 그제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수저를 봤더니 침팬지가 스마트폰을 보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한 번 배운 자전거 타기를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수저로 어묵볶음 조각을 긁어 모아 담았다. 그런 뒤 만족스럽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깔끔하게 비운 플라스틱 도시락에서 고개를 든 사내가 옆 여사를 보았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파우치 지켜줘 고마워요. 그게 원래 두 놈이 챙겼어요. 두 놈요? 예. 그래서 나 두 놈 혼내고 뺏었어요. 그 지갑 든 거. 그럼 내 파우치를 훔친 놈들에게서 댁이 그걸 굳이 뺏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려고?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 여사가 떠다준 종이컵에 물을 마셨다. 두 놈이면 나 이겨요. 셋은 힘들어. 걔들 다음에 따로 나한테 혼나요. 말을 마친 사내가 서울역 상황을 떠올리다 분이 나는지 이를 드러냈다. 누런 이와 그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옆 여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느껴져 기분이 풀렸다. 사내가 남은 물을 마시고 주위를 살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여기? 청파동 푸른 언덕. 푸른 언덕. 좋네요. 사내가 우거진 수염 속 입꼬리를 올리곤 도시락과 된장국 용기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재활용통에 그것들을 버린 사내는 옆 여사 앞에 와 점퍼에서 다시 휴지 뭉치를 꺼내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등졌다. 옆 여사는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 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옆 여사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기차 안 상황부터 지금까지 이를 털어놓았다. 그런 옆 여사의 이야기에 시연은 신기함과 걱정이 반반 섞인 어머! 어머!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다. 재밌는 사람이야. 경우가 있어서 노숙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네. 제가 보기엔 그냥 노숙자인데 지갑이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보세요. 옆 여사가 파우치를 열고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시연을 향해 그것 보라는 듯 웃던 옆 여사가 문득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달라 보이니? 똑같으신데요. 흰머리 조금 빼곤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옆 여사는 직접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증명사진과 지금의 자신은 꽤 달라 보였다. 분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네. 예? 경우가 있어. 시연이 넌 배려가 있고. 옆 여사는 시연에게 앞으로 그 덩치 큰 노숙자 사내가 오면 도시락을 주라고 한 뒤 알바 모두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마뜩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편의점 단톡방에 옆 여사의 지지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옆 여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금세 풀이 죽었다. 노숙자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왔다 간 손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침이 다 쓰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선행을 받았고 베풀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 안 가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늦게라도 오늘 밤까진 부산에 도착해야 했다. 사촌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간 김에 며칠 더 부산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옆 여사는 파우치를 가방에 잘 집어넣고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닷새간 일을 보고 돌아온 옆 여사가 편의점에 들렀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시연은 커플 손님의 음료 계산을 하며 눈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플 손님이 나가자마자 계산대를 나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안부 인사와 편의점엔 별일 없었냐는 문답이 오가고 나자 시연이 기다렸다는 듯 옆 여사 옆에 착 붙어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왔어요. 누구 말이냐? 아, 노숙자 사네? 예,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꼬박 먹고 갔어요. 다른 알바 타임에는 안 왔다더냐? 예, 제 시간에만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옆 여사의 짓궂은 농담에 시연이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겼다. 옆 여사는 웃으며 농담이라는 말로 시연의 투정을 받아주었다. 근데요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 폐기 시간 맞춰놓은 거더라고요. 뭐? 새거 주라고 했잖니. 말했죠. 근데 새거 드시라 해도 곧 죽어라 폐기 도시락 먹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새거 주겠다고 말했는데 성의 없게 되잖아. 사장님, 그게 쉽지 않은 게요. 그 사람 웅얼웅얼거리면서 계속 카운터 앞에서 우겨대면요. 일단 냄새가 나요. 편의점에 큰 똥이 하나 놓여있는 꼴이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던 사람이 나간 적도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빨리 치우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빨리 줘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내보내고 나선 환기도 시켜야 하고요. 알겠다. 제가 보기엔 작정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도시락 폐기 시간 딱 맞춰오더라니까요. 경우가 있어. 역시.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연이 혀로 입술을 쓸며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옆 여사는 헛웃음이 나왔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른 몸에 마음까지 여린 시연을 볼 때마다 옆 여사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게의 홍보 풍선 인형이 떠오르곤 했다. 시연이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 그러니? 사장님이야말로 노숙자한테 도시락을 맨날 주실 순진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불쑥 동료들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시연이 되받아친다. 아무런 풍선 인형도 탄력이 있다. 그럴 사람은 아니더라. 에이,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내가 보는 눈은 있어. 그러니 너도 고용한 거 아니냐? 역시 대단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막내딸 같은 시연과의 대거리는 늘 즐겁다. 옆 여사는 어서 시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이곳을 뜨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의점을 떠날 그녀를 생각하니 서운함이 벌써 뭉게뭉게 일었다. 딸랑. 방울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고 시연이 인사와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옆 여사는 편의점을 돌아보며 남은 도시락을 살폈다. 조만간 도시락 폐기 시간에 한번 나와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사내의 이름을 묻기 위해. 그날 밤 집에 와 TV를 보며 까무룩 잠이 들었던 옆 여사는 전화벨 소리에 깼다. 액정을 보니 아들이란 단어가 떠 있었고 시간은 자정을 막 지나고 있었다. 그 두 가지 조합이 주는 부담에 뱃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역시 축이 가득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왔다. 아들은 그녀가 부산에 다녀온 줄도 몰랐고 그녀의 생일이 내일인 것도 몰랐다. 그럼에도 옆 여사를 사랑한다고, 사랑함에도 효도를 잘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복된 레퍼토리의 결말은 역시 편의점의 상태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었다. 옆 여사는 내가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했다. 아들의 대답은 늘 그렇듯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을 정리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어머니가 더 여유 있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 참다 못한 옆 여사는 세게 던지고 말았다. 민식아, 가족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다.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요? 아들이 정말 그럴 사람이야? 역사교사로 정년을 보낸 내가 한마디 하자면 국가고 사람이고 다 지난 일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란다. 네가 그동안 한 짓을 떠올려봐라.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니? 엄마, 나 외로워. 누나도 엄마도 왜 날 더 외롭게 하는 거야? 가족이? 대체 왜? 술 주정하는 거면 전화 끊어라. 엄마! 전화를 끊고 옆 여사는 주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기름 튀는 불판에 올려진 것처럼 아팠다.
통증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슴 전체를 압박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캔맥주를 따서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가슴의 불을, 심장의 고통을 끄기라도 할 기세로 마시다 보니 사례가 들려 캑캑거려야 했다. 술 취한 아들의 흰소리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깔끔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의 문제는 늘 그녀를 고장난 저울로 만들었다. 편의점을 정리해 아들놈의 사업인지 사기인지를 돕는다고 치자. 잃는다고 치고 그럼 무엇이 이어질까? 그건 아마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방 2개 빌라겠지. 청파동 언덕에서 20년째 빚바른 채 서 있는 구옥 빌라의 3층. 염려사의 마지막 터전까지 빨리고 나서야 아들은 실패를 멈출지도 모르겠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들은 못난이의 준 사기꾼이다. 며느리 역시 그걸 알게 되었는지 결혼 후 2년이 지나갈 즈음 부랴부랴 이혼했고 그때는 며느리의 야멸찬 결정에 분노했지만 결국 잘못은 대부분 아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후 3년간 아들은 남은 재산마저 다 털어먹고 초라한 꼴이 되었다. 이럴 때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엄마인 나는 무엇 하고 있는 걸까? 서울역 노숙자의 끼니는 걱정하면서 집 나가 술 취해 허덕이고 있는 아들은 왜 못 챙기는 걸까? 염려사는 맥주를 마저 비운 뒤 식탁에서 곧장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뿐이었다. 생일을 맞아 염려사는 딸과 사위 그리고 무한한 행복인 손녀 준이와 함께했다. 이번엔 딸네 가족이 청파동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 동네의 주상복합 건물 내 한웃집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딸의 동부 이촌동 하이에코 빌리지와 염려사의 청파동 빌라는 같은 용산구에 자리하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다. 용산구가 바야흐로 서울에서 강남 3구 다음으로 부동산이 비싼 동네가 되었지만 염여사의 청파동은 여전히 언덕에 오밀조밀 빌라와 대학 하숙촌이 자리한 서민동네다. 딸과 사이는 늘 은행이 집주인이라며 말을 돌리지만 야무지게 돈을 모아 준이가 중학교에 갈 때쯤이면 강남의 알짜배기 땅으로 진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염여사는 자신의 보수적인 경제관념과 다른 공격적이고 야심찬 재테크와 살림을 보이는 게 딸의 능력인지 사위의 재주인지 가끔 궁금했으나 그 모든 게 두 사람에게 시너지로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결혼한 뒤로 딸은 점점 딸 같지 않아 보이고 사위는 더욱 사돈댁 사람 같아 보였다. 다행이라면 아들처럼 다투고 이혼하는 것보단 죽이 맞아 잘 사는 딸네 가족이 그나마 덜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여사는 대화의 방향이나 결, 모든 것이 달라진 딸과의 관계가 용산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한우라니, 비싼 집으로 소문난 이곳을 엄마의 생일이라고, 장모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시다니. 솔직히 감동보다는 부담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딸네 가족은 늘 숙대 입구역에 한 돼지 갈비집에서 염여사의 생일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염여사는 손녀 준이를 보며 웃음을 머금었다. 물론 준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느라 할머니의 눈길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을 따름이다. 사위와 딸들은 자기대로 적립식이니 보장식이니 금융상품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길이 없고 어서 한우가 나와 음식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오늘은 내 생일, 즐길 자격이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음식이 나왔다. 염여사는 사위가 구워주는 고기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다 주는데 주력했다. 딸은 준이를 챙겼고 사위는 부지런히 고기를 구웠다. 마침내 딸이 맥주를 따라준 뒤 건배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준이 이번에 태권도 학원 다니기로 했거든. 여자애가 태권도까지 뭘 또... 아니 배우신 분이 왜 이럴까? 엄마, 태권도 배우는데 남녀가 어딨어. 준이 저번에 남자애한테 맞고 왔단 말이야. 태권도 배워서 함부로 군 놈들한테 맞서겠다고 준이가 먼저 얘기한 거라고. 딸의 말이 맞다. 염여사는 구태의연했던 자신의 생각이 민망했고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굳어졌다. 사위가 눈치를 보는 가운데 딸이 맥주잔을 비웠다. 염여사는 서둘러 준이를 돌아보며 표정을 풀었다. 준이야, 태권도 배우고 싶어? 응. 준이는 유튜브에서 눈도 안 떼고 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동네에 좋은 태권도장이 있다네. 사범이 아주 괜찮다고 하더라고.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에 젊고 마인드도 좋고.
여기 등촌만 카페에서 아주 소문났더라고. 등촌만 카페? 동부 이촌동 엄마들 모임이야. 인터넷에 있어. 그럼 그 사범은 멍청한 거 아니니? 돈 되는 동부 이촌동으로 도장을 옮겨야지. 청파동 골목에 눌러있으면 어떡해? 그 사범도 그러려고 하지. 근데 여기가 좀 비싸잖아. 아무튼 이 동네 들어오길 기다릴 순 없고 준이를 거기 보내야 해서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부드럽기 그지없는 한우가 갑자기 이빨에 걸린 듯 잘 씹히지 않았다. 염여사는 당연히 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싫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다른 태권도장과 바이올린 학원 사이에 비는 준이의 2시간을 염여사가 챙겨주길 바랐다. 덧붙여 학원 셔틀버스가 애매하기에 바이올린 학원은 염여사가 직접 버스를 태워 데려다 줘야 했다. 은퇴한 노인이자 딱히 일과가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녀의 2시간 남짓을 챙겨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염여사에게도 일과는 있다. 편의점도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영단어 필사도 매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염여사의 일과는 딸이나 손녀의 일과 겹치면 후순위를 밀려나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 염여사는 딸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수고비 언급은 없었지만 사위와 딸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믿음을 지닌 채 두말 없이 수락했다. 버스를 타고 홀로 돌아오는 길에 염여사는 편의점 직원들을 떠올렸다. 지지로도 말 안 듣는 아들놈과 오지게도 잘난 딸년보다 요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가족 같고 편하다. 이렇게 말하면 딸은 또 직원들을 가족같이 대하면 악덕업주니 옳지 않다느니 따지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랴. 직원들에게 날 가족같이 생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겨 무리한 업무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염여사는 지금 가까이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 직원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에 편의점을 책임지는 오 여사는 동네에서 20년을 알아온 친구이자 같은 교회 성도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녀는 염여사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지난 시간 함께 고락을 나누지 않았던가. 오후의 시연은 딸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한 게 늘 챙겨주고 싶게 만든다.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끔 계산을 틀리는 것 빼고는 말썽 하나 피운 적이 없다. 무엇보다 뻔질나게 사람이 들고 나는 편의점 알바 자리를 1년간 채워준 것만 해도 업어줄 지경이다. 그런 면에서 오픈 즈음부터 편의점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성필씨 역시 그녀에게는 1등 공신이다. 50대 중반의 성필씨는 2년 전 편의점을 오픈한 뒤 수시로 그만두는 야간 알바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차에 제발로 온 복덩이였다. 편의점 부근 반지하에 사는 2아이를 둔 가장인 그는 종종 담배를 사가던 동네 아저씨였다. 그런 그가 야간 알바 구인 전단을 붙이자마자 자신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마침 실직 상태였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야간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려사는 가장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에게 기존 시급의 500원을 더 얹어 주었다.